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 현장 실습 제2강입니다. 오늘은 사회복지 현장 실습에서 슈퍼비전과 그 필요성에 대한 것으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요. 강의 동영상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로 나누어진 그 동영상을 다 보셔야지만 여러분들의 학습이 다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의를 두 개로 좀 나누어서 했기 때문에 강의를 두 개 다 보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전자출결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신 거 많으시죠? 자, 이 전자출결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학교 측에서는 일단은 제가 그 공문을 받기로는 그 당일 바로 이제 출석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출석 체크와 관련해서는요. 우리 그 수업이 시작하는 그 시간대에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께서 이 수업 들어오시는 사이트 있잖아요. 시립대 그 전자출결 사이트로 이미 뭐 사이트나 아니면 뭐 이런 걸로 들어오셔서 제가 일단은 인증 체크 방식으로 해서 뭐 이렇게 해도 되겠으나 만약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출석 체크를 하는 거를 우선으로 하되 만약에 이것으로 또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어플이나 이런 것들은 좀 불안정하고 하면 또 제대로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완책으로 두 가지 방법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그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 인증 체크하는 방식으로 우리 원래 수업 시간인 수업 시간 정각에 들어오셔서 5분 이내에 그 출석 체크를 해서 여러분 인증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저희 이 수업을 올려놓은 에듀클래스 있잖아요. 에듀클래스에 여러분들이 이 수업에 대해서 그 수업 시간 수업 시간 정각 시간하고 그 5분 이내에 들어오셔서 출석 체크합니다 하고 이름하고 학번하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그걸 근거로 해서 할 수 있으니까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좀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 스마트폰 실행으로 하는 전자출결 시스템을 제가 여러 번 해봤는데 또 이런 것들이 오류가 날 때가 있고 또 개인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 인증번호 출결이나 이런 것들이 또 어렵고 또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스마트폰 어플로 전자출결이 안 될 때를 대비해서 일단 스마트폰과 그리고 여러분 에듀클래스의 그 시간대 정각부터 즉 5시부터 5시 5분까지 학부는 그렇게 하시고 야간은 야간 수업 시작하는 시간에서부터 또 5분 이내로 해서 그 에듀클래스에 출석 체크합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올라오셔서 글을 남겨주시면 그걸 가지고 또 제가 출석 체크에 대한 걸 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함께 해주세요. 왜냐면은 또 여러분 또 정상적으로 처리하셔도 이게 또 스마트폰으로 전송이 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출석 체크 부분은 두 가지를 다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전자출결 시스템 그리고 에듀클래스에 여러분 오셔서 출석 체크합니다. 학번 이름 남겨주시는 거 5분 이내에 남겨주시는 거 두 가지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수업은 편한 시간 수업 뭐 내용 자체에 대해서 편한 시간에 들으시더라도 이 출석 체크만큼은 여러분들께서 좀 제 시간대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자, 바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수업은요. 자, 오늘 슈퍼비전에 대해서 하도록 할 건데요. 자, 여러분들 사회복지 현장 실습지에 가면 뭘 받아요? 여러분들 현장 실습지에 가면은 여러분들 를 지도해 주시는 분을 가리켜서 우리가 슈퍼바이저로 부르죠. 그럼 우리가 슈퍼바이저에게 뭘 받아요? 가르침을 받죠. 그 가르침을 받는 것을 우리가 슈퍼비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슈퍼비전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슈퍼비전이 어떤
뜻인지 한번 그 개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퍼는 over, 위에서란 뜻이고요. 원래 그 다음에 be there는 to watch, to see 해서 지켜보다란 뜻이에요. 자, 이게 원래 그 라틴어에서 왔는데요. 자, 이게 합쳐지면 뭐라고요? 예. 위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저 위에서 저 일을 정확하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렇게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슈퍼비전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 보시면 설명이 하나 들어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유념하시는 거는 그냥 다른 사람들이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지켜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지켜보는 감독자의 일. 이것이 바로 슈퍼비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슈퍼바이저는 여러분들이 단지 잘하고 못하고를 평가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끔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께서 사회복지 실습 현장에서 실습을 하다가 잘못하거나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자,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슈퍼바이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예, 왜냐면 슈퍼바이저는 책임을 지면서 지켜보는 감독자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슈퍼바이저의 어깨가 굉장히 무겁다는 걸 아시고 또 현장에 가셔서 최대한 열심히 실습에 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다음요. 자, 그럼 우리 슈퍼비전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슈퍼비전의 개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정의를 했어요. 저희 때만 해도 이제 그 뭐 카드신이라든가 이런 분의 슈퍼비전 책 한 권짜리 두꺼운 책으로 해서 슈퍼비전을 따로 배웠었는데요. 오늘 여기에서는 로간빌 등 또 여러 학자들이 정의 내린 슈퍼비전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간빌 등은요, 슈퍼비전에 대해서 한 사람의 치료적 능력의 발달을 촉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하는 대면 관계라고 정의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미국 쪽에서 정리한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은 이제 임상 실천 중심의 슈퍼비전이 많이 발달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임상 치료 이쪽에 이제 베이스를 두고서 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우리나라의 정의를 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한때 슈퍼비전을 지도감독이라고 번역해서 사용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말고 제가 장장 20여 년 전에 학교에서 수업 받을 때는 슈퍼비전을 지도감독이라 넣고 영어로 가르쳐 놓고 슈퍼비전 이렇게 번역해서 그 책으로 공부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굳이 이런 말을 번역하지 않고 슈퍼비전이라는 원어 자체를 그대로 사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슈퍼비전은 전문 상담자가 되고자 하는 상담자에게 적절한 직업적 행동을 습득할 수 있도록 슈퍼바이저가 도와주는 계속적인 교육과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 자, 슈퍼바이저는 일단 경험이 많이 있는 사람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실습생이나 아니면 신입직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미숙한 비전문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적 행동에 맞는 이런 실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도와주는 교육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슈퍼바이저가 실습 현장에 가시면은 계속 졸졸졸졸 쫓아다니면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뭔가 가르침이나 교육이 계속 진행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슈퍼비전의 개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위에서 아래로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이 풍부한 상급자가 지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슈퍼바이저를 지정할 때는 슈퍼바이저의 자격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1급하고 3년 이상의 현장 실무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2급일 때에는 현장 실무 경력을 5년 이상 갖고 있어서 한마디로 말해서 다양한 임상 실천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지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자격 조건을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자, 이 점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슈퍼비전의 그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들 오늘 수업에서 슈퍼비전에 대한 수업을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슈퍼비전에는 기능적, 교육적,
지지적 슈퍼비전에 있다. 이 세 가지, 오늘 수업에서 세 가지는 반드시 외워두세요. 아마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께서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을 하신 동안 아마 마르고 닳도록 계속 들으시게 될 거예요. 슈퍼비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세 가지, 행정적, 교육적, 지지적 슈퍼비전이 있어요. 자, 그럼 이 세 가지가 어떤 것들인지 한번 우리가 그 개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슈퍼비전은 행정적, 교육적, 지지적 슈퍼비전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지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요, 우리 행정적 슈퍼비전에는 뭐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자, 우리가 그 사회복지 실습 현장에 나가면요, 개인적으로 일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회복지 실천을 현장하는 장, 필드라고 그러죠. 필드는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조직사회로 구성되어 있죠. 조직.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생활하다가 실습을 하러 가시게 되면은 조직사회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경험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조직생활에서는 어때요? 조직생활은 만만치 않죠. 이제 어떤 정해져 놓은 그 틀과 어떤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잖아요. 우리 기관에서 일을 할 때 내가 사업 담당자로 해서 돈을 마음대로 막 카드 가지고 막 보조금 카드 갖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집행하기 전에 담당자로부터 뭐 결제도 받고 승인을 받은 다음에야 돈 쓸 수 있고 그런 절차 과정들이 있죠. 그런데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이런 사회복지 조직에는 또 다양한 우리가 그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도 있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회복지 기관의 자원이 뭐가 있을까요? 인적, 물적 자원 두 가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인적 자원은 자원봉사가 되겠고 물적 자원은 뭐예요? 후원 금품이 되겠죠. 우리가 이런 것들도 활용을 하면은 우리가 그 진행하고자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훨씬 좀 이렇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직의 구조라든가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뭐예요? 바로 행정적 슈퍼비전이에요. 자, 그래서 이 행정적 슈퍼비전의 가장 바람직한 모델은 뭐예요? 효율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예요. 제가 저는 현장에서 한 20년 정도 일을 해왔기 때문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프로그램이나 뭐 이렇게 진행하는 건 되게 잘하는데 행정을 못하는, 유독 행정이 좀 약한 그런 사회복지사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행정 업무를 깔끔하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일도 스마트하고 아주 효율적으로 잘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지역사회 자원이라든가 행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 처리를 깔끔하게 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바로 능력 있는 사회복지사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행정적 슈퍼비전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 베이스가 바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행정을 못하면은 그 조직사회에서 일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자, 행정적 슈퍼비전 알아두셨죠? 다음은 교육적 슈퍼비전입니다. 자, 교육적 슈퍼비전은 뭔가 하니 우리 끊임없이 제가 수업하는 것도 교육이 되겠고 여러분들이 그 사회복지 실습 현장에 가시면은 슈퍼바이저가 여기 우리 그 기관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고 왜 진행하고 있고 막 이런 것들 막 내용 알려주고 설명해 주시죠. 자, 그런 것들이 다 무엇을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의 업무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자, 교육적 슈퍼비전의 장애물은 뭐예요? 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지함을 일깨워주는 것이 뭐예요? 바로 교육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교육적 슈퍼비전은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켜주는 게 바로 목적이 있고요. 우리가 능력 있다, 좀 전문성 있는 사회복지사 하는 사람은 뭐예요? 바로 이런 교육적 슈퍼비전을 잘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자질 있고 능력 있는 사회복지사의 모델이 되겠죠. 다음, 지지적 슈퍼비전이에요. 자, 여러분들 실습 나가면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아요.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실습 업무가 다 끝난 다음에 슈퍼바이저 선생님들하고 야근까지도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일은 힘들어도 우리가 일을 잘 버텨나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랄까? 이런 것들은 뭐예요?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 바로 업무에 대한 만족감이죠. 우리 사회복지사들은요,
사실은 물질적 보상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보람이라는 걸 느끼기 때문에 열심히 그 현장에 남아서 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마찬가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일을 뭐 프로그램 실습할 때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뭐 계획서를 열심히 막 이렇게 써갖고 왔는데 슈퍼바이저 선생님이 너무 잘했다라고 아주 칭찬해주면 어때요? 기분이 막 되게 업되고 좋아지면서 다음번엔 더 열심히 해야지? 막 이런 그런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만족도도 쑥쑥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지지적 슈퍼비전은 말하자면 정서적인 슈퍼비전이기도 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업무의 만족감을 올라가는데 굉장히 이제 그 도움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요, 몸은 그대더라도 정서적으로 기분만큼은 좋아야 되겠죠. 이런 정서적인 어려움이나 곤란함을 다 없애주는 게 뭐예요? 바로 지지적 슈퍼비전이에요. 우리 사회복지사 업무는요, 우리도 거의 3대 업종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우리 이게 감정적 노동자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지요? 사회복지사들도 감정적 노동에 의해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직업이에요. 그랬을 때 누군가 정말 힘들지? 하고 공감을 해주고 나도 이때는 굉장히 처음이라 힘들었는데 점차 좋아지게 될 거야. 네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 거고 지금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나 때는 너보다도 훨씬 더 못했었거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잘 따라오세요. 이런 말 한마디 드리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겠죠? 이렇게 동정적이고 이해심 많은 사회복지사가 바로 이런 지지적 슈퍼비전을 가장 잘 줄 수 있는 슈퍼바이저가 되겠죠. 참고로 우리 이제 봤었을 때 그 슈퍼비전 이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실습 현장에 가서 슈퍼바이저한테 아마 행정적 슈퍼비전과 교육적 슈퍼비전, 지지적 슈퍼비전 세 가지 모두를 다 잘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우리 슈퍼바이저는 교육적 슈퍼비전이 대부분이고 지지적 슈퍼비전은 좀 적어. 라든가 어떤 사람은 아마 우리 슈퍼바이저는 행정적, 교육적 슈퍼비전 좀 적은데 반면에 지지적 슈퍼비전은 엄청 많이 해줘. 라고 했었을 때 보면은 기존의 연구를 보면요. 지지적 슈퍼비전을 많이 제공하는 슈퍼바이저일수록 벌써 그 밑에서 일하는 그 슈퍼바이지들의 업무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과제를 하나 드릴 거예요. 과제는 뭐냐면요. 어려운 거 아니고요.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께서 실제 경험하셨던 거 한번 체크해 주시면 돼요. 아직 실습이 안 끝나신 분들은 현재까지 것들만 가지고 판단해 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슈퍼바이저에 대한 평가예요.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 실습 기간에는 슈퍼바이저를 평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종류의 슈퍼비전을 받고 계시고 슈퍼비전에 대한 만족도가 어떤지 슈퍼바이저 평가하는 평가 체크리스트가 있거든요. 자, 제가 그거를 수업 첨가 자료를 넣어드릴 테니까 오늘의 과제는 여러분들 슈퍼바이저를 평가하는 평가청도 체크리스트 하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죠? 자, 이거 해서 요 과제는요. 이번 주 여러분들 수업이 화요일에 있으니까 금요일까지 금요일 오후 6시까지는 요거를 체크리스트 여러분들께 내려준 과제를 갖다가 작성을 해서 저한테 이거를 제가 알려드린 이메일 주소 있죠? 이메일 주소로 이건 개별적으로 보내주세요. 자, 과제는요, 여러분들 에듀클래스에다 올리지 마시고요. 과제는 저한테 이메일로 바로 보내주세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또, 이렇게 다운받아서 복사하고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개별적으로 제 개인 메일을 받을 거예요. 다만 출석 체크나 이런 부분들은 에듀클래스에다 바로 올려주시되 과제는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개인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요. 자, 그래서 우리 슈퍼비전의 기능을 보시면요.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있는 실습생이나 아니면
직원들 모두에 대해서 전문성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도하고 또 원조하는 모든 활동을 다 통틀어서 슈퍼비전이라고 해요.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필요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슈퍼비전은 간접적인 원조의 기능을 수행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 자, 우리 사회복지 현장에서는요, 우리 사회복지사 자체가 즉 실천 기술을 활용한 어떤 도구가 된다 그랬죠. 내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도구로서 활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능력과 역량이 강화될 때 나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클라이언트들의 어떤 서비스 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올라갈 수 있겠죠. 따라서 결국은 이거는 직접적이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후방에서 클라이언트들에 대한 원조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건 또 더 크게 보면요, 사회복지기관과 시설의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기능까지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요. 자, 그럼 우리 슈퍼비전의 목적과 목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슈퍼비전의 목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비전의 목적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어요. 상담자를 위한 것과 내담자를 위한 것. 쉽게 말해서 여기서 상담자는 여러분과 같은 실습생이나 신입 사회복지사, 뭐 이렇게 말하자면 슈퍼바이지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내담자는 뭐고요? 누굴 의미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기관에 우리를 찾아오는 사람들, 즉 클라이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좀 임상실천 중심적으로 쓰여진 책을 가지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상담자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여기서는 여러분들께서는 슈퍼바이지, 그리고 내담자는 클라이언트라는 개념을 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상담자를 위한, 즉 슈퍼바이지를 위한 슈퍼비전의 목적은 여러분들의 자질 향상과 직업적 발달을 조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또 클라이언트를 위한 목적은요, 클라이언트에게 보답할 수 있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슈퍼비전은 우리 슈퍼바이지들한테 이 전문가로서의 필요한 능력을 습득하고 또 그 능력을 직업적 단계에 맞춰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클라이언트를 보호하는 것 또한 슈퍼비전의 중요한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필적고이라고 그러죠. 잘 이렇게 모르는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또 이렇게 클라이언트를 갖다가 상처를 입히거나 이럴 때들도 있어요. 경험 부족으로 인해서. 자, 그랬을 때 이제 또 상담 기술이 부족한 이 슈퍼바이지들로부터 클라이언트를 보호하는 것 또한 슈퍼비전의 목적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살펴볼게요. 자, 내담자를 손상된 슈퍼바이지들로부터 보호하는 것. 그래서 이 손상된 상담자라는 거는요, 손상된 상담자는 실제 능력 면에서는 뭐 실천 기술이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클라이언트한테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은 현재 개인적인 문제로 일시적으로 자신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슈퍼바이저들을 말해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면요, 제가 항상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들한테 이야기하는 거가, 일단 사회복지사는 우리들 자신이 행복해져야지 다른 사람들한테 행복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내가 가정적인 문제로 막 마음이 소란스럽고 시끄러워요. 그리고 제가 어제 뭐 사귀던 애인하고 헤어졌어요. 굉장히 슬프겠죠? 그래서 지금 내가 웃어도 웃는 게 아니고 막 이런 마음일 때는요, 내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클라이언트들의 얘기가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적절한 서비스나 뭐 정보 제공이나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하나도 안 떠올릴 수도 있어요. 이런 일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슈퍼바이저들도 쉬어야죠. 예.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려면요. 자기 자신에 대한 관리, 마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기를 얼마나 잘 관리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회복지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냐라고 여러분들께서 물으신다면 다른 사람을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즉 해피메이커가 바로 사회복지사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일단 나부터 행복해져야 돼요. 굉장히 이기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이 행복하고 여유로울 때, 그럴 때 다른 사람들도 제가 훨씬 더 다른 사람들에게, 즉 우리를 찾아오는 클라이언트들에게 더 많은 에너지를 쏟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다음. 사회복지사의 전문적인 능력 개발과 자질 향상을 통해서 사회복지사는 실무 현장에서 슈퍼비전을 통해 대인관계 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익힘으로써 전문적인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즉, 그리고 실무자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또한 정보들을 제공해서 특히 없는 예비 사회복지사들한테 도움이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배우고 있는 슈퍼비전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목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 목표는 우리가 단기 목표와 그리고 우리가 또한 장기 목표 두 가지를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단기적인 목표는요. 자, 우리가 아까 슈퍼비전의 기능 세 가지 기억하라고 그랬죠? 행정적, 교육적, 지지적 슈퍼비전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각각의 기능에 따른 단기 목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적 기능의 단기 목표는 뭐예요? 그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작업적인 배경을 제공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육적인 슈퍼비전의 단기 목표는요. 그들의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겠고요. 그리고 지지적 슈퍼비전, 아까 정서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의 단기 목표는 사회복지사가 그들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기분 좋은 환경에서 더 일의 업무 능력이 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분 좋게 느낄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러한 단기 목표들이 달성이 되었을 때 우리가 장기 목표도 이게 달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 목표는요, 쉽게 말해서 장기 목표를 달성하러 가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장기 목표를 볼까요? 장기 목표는 뭐예요? 즉 우리가 정말 이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 바라고자 하는 것, 즉 궁극적으로 우리가 도달해야 될 것들, 그걸 말하는 거죠. 이 궁극적 목표는요. 클라이언트에게 특정 기간이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로 장기 목표가 되겠죠. 근데 이런 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기적 목표들이 먼저 달성돼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슈퍼비전에는 개념과 슈퍼비전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럼 슈퍼비전에는 어떠한 종류의 슈퍼비전들이 있는지 슈퍼비전의 유형과 또 각각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실제 현장에서 슈퍼비전을 다 받아보셨기 때문에 내가 이 중에서 어떤 종류의 슈퍼비전을 받았는지 내가 받은 슈퍼비전이 어떤 거구나 라는 것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리시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께서 현장에서 배운 것과 또 학교에서 배웠던 이론을 접목시키는 것이 바로 실습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실전 현장에서 즉 실습지에서 실습을 하면서 이게 뭐다. 내가 이게 학교에서 배웠던 무슨 이론과 관련된 내용이다. 뭐 이런 것들하고 바로바로 연관시키고 접목시킬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게 이제 진짜 여러분들의 살아있는 산 지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초창기에
그 습득하게 되는 능력이나 뭐 이런 기술이나 이런 방법이나 업무 태도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게 초창기 일 습관이 여러분들이 그 사회복지사가 되어서 일할 때 끝까지도 영향을 미쳐요. 그 방법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처음에 배울 때 잘 배워둬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아셨죠? 자, 그럼 슈퍼비전의 유행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정말 얼굴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는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제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수긍이 되고 이해가 되시면 수업을 들으시면서 고개를 까딱까딱 좀 흔들어 주세요. 자, 그럼 슈퍼비전 중에 개별 슈퍼비전이 있어요. 이것은 슈퍼바이저하고 슈퍼바이즈가 1대1로 진행하는 것이 바로 개별 슈퍼비전이죠. 그래서 1대1로 진행하는 구조인데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슈퍼바이저들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집단 슈퍼비전. 아마 여러분들께서 실습지에서 가장 많이 받으시는 것이 바로 아마 집단 슈퍼비전일 겁니다. 이거는 슈퍼바이저 한 명이 있고요. 슈퍼바이저들 여러 명, 즉 실습생 여러 명, 즉 2명 이상으로 진행하는 구조가 집단 슈퍼비전입니다. 자, 외부 슈퍼비전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아마 이거는 현장에서 여러 실습생과 같은 여러분들은 받아보질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비사회복지사나 말고 이제 일반 기관의 직원들 있죠. 일반 기관의 직원들 같은 경우는요, 가끔 외부 슈퍼비전을 받아요. 그래서 기관에서 선정한 외부 전문가들 있죠. 저도 이런 걸 자문하거나 이렇게 뭐 이런 적도 있는데, 외부 자문가들에 의해서 슈퍼비전이 제공되는 것은 바로 외부 슈퍼비전입니다. 그래서 슈퍼비전의 유형에는 개별 슈퍼비전, 집단 슈퍼비전, 외부 슈퍼비전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 자, 그럼 슈퍼비전의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배웠던 방법들 생각해 보세요. 자, 슈퍼비전 기록이 있죠. 자, 여러분들 실습지에 가면은 실습하는 것보다 실습일지 쓰는 게 시간도 더 많이 걸리고 더 제일 많이 힘들다라는 얘기를 제가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여러분들만 힘든 게 아니에요. 슈퍼바이저들도 여러분들이 실습일지를 써서 내면은 그걸 일일이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을 다 일일이 읽고 거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막 코멘트를 적어주죠. 즉 슈퍼바이저 의견을 적는欄이 있잖아요. 실습일지. 바로 이것이 슈퍼비전의 기록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사회복지 실습 기관에서 받는 1대1 슈퍼비전은 아마 거의 대부분 이런 실습일지를 통한 슈퍼비전 기록을 통해 제공이 될 겁니다. 다음 모델링이죠. 모델링은 뭐예요? 누군가를 따라하는 것이죠. 그래서 슈퍼바이저가 뭐 상담을 하든가, 예를 들어서 슈퍼바이저가 인테이크 상담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램 진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참여 관찰자로서 실습생들이 뒤에서 지켜보면서 이럴 땐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따라하고 배우는 거죠. 자, 이것이 모델링이고요. 멘토링 및 코칭. 아마 여러분, 대학생 여러분들 중에서도 멘토링 서비스를 하는 분들이 그런 것들 봉사했던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멘토링은 뭐예요? 멘토와 멘티가 있어서 좀 선배가 되는 멘토가 멘티들을 이끌어주는 거죠. 그런 방법 형태로 해서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 뭐 도제식 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 나가면요, 거기에 실습 현장에서 과제물도 주지요. 과제도 여러분들의 어떤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제도 슈퍼비전을 제공한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슈퍼바이저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교육하고 또 실습생들 모아놓고 어떤 데는요, 아침에 실습생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아침 9시에 모여서 자, 우리 사회복지계의 중요한 이슈라든가 요즘 현재 이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자 라고 토론을 해요. 이렇게 토론 나누는 것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슈퍼비전 제공의 방법이고요. 또 보고서도 제출하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자, 우리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된 건데 이걸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책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라고 기관에서 독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권유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슈퍼비전의 방법은요. 딱 한 가지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요. 자, 그럼 우리가 슈퍼비전의 과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계획 단계입니다. 연초에 우리가 말하자면은 기관에서는요 연초에 사업계획서라는 걸 작성을 하는데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 실습생의 입장이 아니라 기관에 여러분들이 신입 사회복지사라고 생각하시고 이해하시면은 더욱더 교재 내용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가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죠. 그럴 때 슈퍼비전 운행계획서라는 것도 하나의 사업계획서 형태로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에는 중간 관리자도 있지만은 신입사회복지사도 있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도 역시 슈퍼비전이라는 걸 제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년에 이 사람들한테 슈퍼비전을 몇 번 하고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서 형태로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 사람한테 슈퍼비전을 제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슈퍼비전을 제공을 했으면은 또 거기에 대해서 진짜 내가 슈퍼비전을 준 대로 이 사람이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모니터링을 하고 나면 뭐가 돼요? 평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니터링도 하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사람이 정말 이 슈퍼비전을 받은 대로 잘 실천을 했는지 평가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계획 단계 첫 번째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슈퍼비전 운영 계획서를 작성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이걸 계획서를 작성해서 슈퍼바이저한테 제출하면요, 슈퍼바이저가 이를 먼저 검토하겠죠. 그래서 슈퍼바이저하고 슈퍼바이저가 이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합의해서 연간 슈퍼비전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연간 슈퍼비전 계획서를 작성 완료해서 해당 과의 산부를 보관하고 또 해당 과에서는 뭐 이런 거 취합해서 문서관리, 보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실행 단계예요. 자, 연간 사업계획서를 세워놨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슈퍼비전을 제공하는 것이 실행 단계인데요. 제가 이제 신입사회복지사예요. 자,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슈퍼비전을 받고 싶어요. 그럼 제가 슈퍼바이지죠. 저는 슈퍼바이지는 개별 슈퍼비전을 받기 취소 3일 전까지 슈퍼비전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슈퍼바이저한테 이걸 보내요. 그럼 슈퍼바이저가 이를 검토하고서 네가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슈퍼비전을 받기를 원하는구나 확인하고 사전에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슈퍼비전은 우리가 업무 시간 내에 실시하는 걸 원칙으로 해요. 왜? 1이니까요. 1이니까 당연히 이건 업무 시간 내에 하는데 또 상황에 따라서는 이 딱딱한 복지기관 안에서 대화하는 것보다는 좀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내가 또 좀 정서적인 지지를 받아야 될 게 많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업무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약간의 회식 자리를 겸한 식사 자리를 통해서 좀 더 자유롭게 얘기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슈퍼비전은 내가 슈퍼비전을 슈퍼바이저하고 받고 있을 때 누군가 왔다 갔다 하면은 굉장히 방해받고 집중이 안 되겠죠? 그래서 방해받지 않은 독립적인 공간, 주로 상담실을 많이 활용해요. 이런 데에서 60분 이상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개별 슈퍼비전은 최소 월 1회 이상 정례화라는 것은 월 1회 이상 정규적으로 딱 정해놓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복지기관에는 사회복지직이 아니라 기능직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뭐 예를 들면 조리원도 있으실 거고요. 운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죠. 이런 분들, 즉 사회복지직에 해당하시지 않는 분들은 최소 반기에 1회 이상 이렇게 정규화된 슈퍼비전을 실시하는 게 좋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집단 슈퍼비전과 외부 슈퍼비전은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실시하죠. 자, 우리가 슈퍼비전 중에 아까 얘기한 건 개별 슈퍼비전이었고요. 제가 슈퍼비전의 유형에 대해서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개별 슈퍼비전, 집단 슈퍼비전, 외부 슈퍼비전이 있는데 개별적인 거는 어떻게 해요?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월 1회 정해놓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집단 슈퍼비전하고 외부 슈퍼비전은 필요할 때 수시로 실시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개별 슈퍼비전하고 집단 슈퍼비전 이런 기록 이걸 하고 나면 기록을 어딘가에 남겨야 되겠죠. 그래서 슈퍼비전 기록지라는 양식을 아마 사회복지 기관들마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슈퍼바이저들이 작성을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작성 내용이 맞는지 슈퍼바이저하고 슈퍼바이저가 함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해서 각자 보관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또한 우리가 기관 전체 슈퍼바이저하고 슈퍼바이저를 대상으로 해서 슈퍼비전 관련 교육을 내부에서 실시할 수도 있지만은 또 이런 것과 관련된 교육을 외부에서 실시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주로 이제 슈퍼바이저들 말고 슈퍼바이저들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도 어딘가에서 뭔가 새로운 실천, 새롭고 뭐 전문적인 실천 지식이라든가 기술을 배워와야지 또 슈퍼바이저로서 역량이 한 단계 업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교육들을 외부에 가서 받아오기도 합니다. 자, 다음 평가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슈퍼비전도 제공하고 주고받고 이렇게 실행을 했단 말이에요. 실행하고 난 다음에 항상 우리가 사회복지 현장에서는요, 실행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건 평가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연간 슈퍼비전 운영 계획에 따라서 평가를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은 실행을 해야 되겠고, 그 결과에 대해서 슈퍼바이저하고 슈퍼바이저를 서로 공유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이거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코멘트들이나 의견이 나왔을 텐데 이거를 내년도 또 슈퍼비전 계획 수립 및 실행에 반영을 하도록 하는 그런 단계가 있겠고요. 그리고 슈퍼바이저하고 슈퍼바이저는 아까 평가를 최소 1년에 한 번 이상 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렇게 해서 또 이 슈퍼비전 결과도 또 역시 같이 서로 간에 공유하도록 하고 또 기관에도 한번 보관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 슈퍼바이저의 위계적 위치인데요. 자, 그러면 슈퍼바이저라는 사람은 도대체 기관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 슈퍼바이저가 되는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살펴보시면요. 슈퍼바이저의 위치는요, 중간관리자예요. 가장 그러니까 슈퍼바이저가 관장님이 되는 게 아니고요. 복지관으로 말했을 때는 슈퍼바이저의 위치는 보통 팀장급, 뭐 과장급이든 뭐 이런 분들 팀장급이 중간관리직, 즉 허리에 해당하는 직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편으로 봤을 때는 신입 직원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은 나보다 높은 윗사람, 관리자 측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관장님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은 나의 부하 직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부하 직원으로서 입장도 알고요. 그리고 관리직 직원으로서 입장도 아는 한마디로 중간 허리 그리고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슈퍼바이저의 위치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관장 있죠. 기관장은 뭐예요? 최고급 관리자가 되는 거겠죠. 자, 이 기관장 같은 경우에는요, 주로 우리 관장님은 맨날 나오시는데 실무는 안 보시고 어떤 일을 하시지? 여러분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관장님은 말하자면 보다 거시적인 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의 기획 같은 것, 또 정책 수립, 그리고 기관의 예산, 뭐 후원금이라든가 뭐 이런 지역 자원개발이라든가 이런 걸 확보하시고요. 또한 지역사회 강좌 같은 말하자면 지역사회 네트워크 같은 외적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관장님 보면은 거의 자리에 안 계시고요. 외부에 나가서 뭐 누구 사람 만나고 뭐 네트워크하고 회의 참석하시고 이런 일이 많으시죠? 왜? 그 관장님이 맡아야 될 기본적인 제일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이에요. 그 역할을 직원들이 대신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리고 슈퍼바이저는요, 프로그램 관리 및 시행과 같은 한마디로 내부 운영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관장은 주로 외적 운영, 외적인 운영에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슈퍼바이저는요, 내적 운영, 직접 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내적 운영에 책임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간접 서비스로의 슈퍼비전. 자, 슈퍼바이저는 사회복지사를 경유해서 클라이언트의 간접적인 저촉을 제공한다는 것이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니? 그 다음 줄을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슈퍼바이저는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제대로 잘 도울 수 있도록 도울 뿐 클라이언트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이제 사회복지기관에 갓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 역할을 상담을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상담하는 걸 제대로 본 적도 없고 상담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자,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건지 잘 몰라요. 쉽게 말해서. 그랬을 때 제가 이제 클라이언트를 상담하는 거를 이제 슈퍼바이저가 따라와서 봐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슈퍼바이저는 막 내가 클라이언트하고 상담하고 말하는데 막 개입해가지고 막 가로 붙여서 대신할게 이러고 직접적으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상담하는 장면을 잘 보고 상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뒤에 가서 오늘 상담할 때 이런 부분은 잘 됐고 요런 부분들은 보다 정보를 수집하는 거가 필요하다라든가 여러 가지 조언들, 즉 슈퍼비전을 제공해 주겠죠. 자, 이런 슈퍼비전을 제공받으면 제가 다음번에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상담할 때는 더 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그 다음번에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원해주는 간접적인 서비스가 되는 것이죠. 자, 이해되셨죠? 다음 페이지요. 그 다음 상호작용 과정으로서의 슈퍼비전인데 이거는요. 자, 슈퍼비전은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했죠. 슈퍼비전은 주고 받는 거예요. 슈퍼비전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슈퍼비전을 받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상호 과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슈퍼비전은 어떤 과정으로서 정의가 되는데요. 자, 슈퍼바이저는 신중하고 의식적으로 선택된 일련의 활동들을 차례차례 수행한다. 자, 아까 슈퍼비전 과정에는 시작 단계가 있고 중간, 종결 단계가 있고 그리고 이 각 단계별로 해야 되는 역할들이 다르겠죠. 그리고 이 슈퍼비전은 관계 속에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슈퍼비전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이 관여가 되기 때문에 상호작용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 상호작용 과정으로서의 그 슈퍼비전의 측면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상호작용 과정으로서의 슈퍼비전은 자, 우리가 이건 클라이언트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라포 관계. 우리가 제일 먼저 클라이언트를 만나면 뭐를 형성해야 된다고 그래요? 라포 관계. 라포 관계가 형성이 된다고 그러죠. 자, 이제 처음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되게 낯설고 서먹서먹 어색하잖아요. 그런데 라포 관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이런 일반적인 능력, 이게 라포 관계죠. 자, 근데 이 라포 관계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트러스트, 신뢰, 즉 이 슈퍼바이저에 대해서 보다 저하고 슈퍼바이저 사이에는 뭔가 이렇게 뭐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개방적인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신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는 것만 슈퍼바이저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이거 했는데 이거 실수한 것 같아요. 잘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수에 대한 것을 개방을 할 때 굉장히 또 중요한 슈퍼비전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뢰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은 배려겠죠. 자, 이거는 클라이언트는 물론이거니와 사회복지사에 대한 관심을 전달할 수 있는 슈퍼바이저의 능력이라고 그랬는데요. 자, 우리가 슈퍼바이저는요, 경청을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잘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슈퍼바이저는요, 슈퍼바이저가 몰라서 한 행동에 대해서 너는 잘못했고 이렇게 시시비비를 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평가적이고 예를 들어 포청 판관 이렇게 뭐지 판사나 판검사처럼 이렇게 판검사처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잘했고 못하고 이런 판단을 내려주면은요 굉장히 위축돼서 일을 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그 상황을 그냥 수용해주는 이런 능력들이 필요해요. 그랬을 때 아까 얘기했죠. 경청,
그리고 공감, 그리고 수용, 이 세 가지가 됐을 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이라는 어떤 슈퍼바이저의 능력이 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슈퍼바이저하고 슈퍼바이저는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서로 협력적이고 민주적이고 또 서로 참여적이고 상호적이고 개방적이고 존중적인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자, 그러면은 효과적인 상호작용 과정으로서의 슈퍼비전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퍼비전을 그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구조화돼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슈퍼바이저하고 슈퍼바이지하고 이제 그 슈퍼비전을 주고받을 때 그냥 말로만 때우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신청서도 있어야 되고 슈퍼비전을 받고 난 다음에 쓰는 슈퍼비전 일지라는 거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거기서 슈퍼비전 일지에 보시면은 내가 슈퍼비전 받고 싶어 하는 내용은 뭔가, 실제 받은 내용은 뭔가,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막 이런 것들이 문항들이 이미 그 일지 안에 다 적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구조화죠. 그래서 이렇게 구조화된 목적을 가지고 슈퍼비전에 접근해야지 우리가 이 슈퍼비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들을 잘 성취하게 되는데, 이런 거 없이 그 슈퍼비전은 어떤 구조화되지 않고 그냥 제공을 하게 되면은 역시 슈퍼바이저가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일지라도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구조화되어 있지 않으면 제대로 된 평가도 이루어질 수 없겠죠. 자, 그리고 제가 슈퍼비전은 뭐라고 그랬어요? 개별 슈퍼비전 같은 경우에는 최소 월 1회 이상, 그리고 평가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진행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일관성이요. 전에는 슈퍼바이저가 나한테 이거를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슈퍼비전을 받으니까 지난번하고 완전히 반대로 말하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슈퍼바이저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이거 이렇게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양가감정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슈퍼비전을 효과적으로 제공하려면은 일관성 있게 제공해야 됩니다. 그 다음 사회중심적. 자, 사회복지가 어려운 이유는요. 우리가 항상 케이스라고 그러죠. 똑같은 사례를 할지라도 접근하고 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례에 따라서 사례 중심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 항상 우리가 슈퍼비전을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이유가 맨 마지막에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랬죠. 평가를 하는 이유는 평가를 통해서 잘한 점과 못한 점을 스스로 확인해서 잘못된 점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번에 할 때는 좀 더 개선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효과적인 슈퍼비전을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경험적 요소로서의 슈퍼비전입니다. 무엇과 언제 그리고 어떻게 라는 개념인데요. 무엇은 자, 슈퍼바이저하고 슈퍼바이지 사이에 뭐가 일어나는가, 무엇이 중요한디,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모형의 종류, 모형의 목표 내용, 또 목표에 따른 기법들을 좌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슈퍼바이저가 슈퍼바이지한테 슈퍼비전을 제공할 때 과연 무엇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어떤 모형으로 접근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 언제라는 거는요. 슈퍼비전이 언제 실시되는가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슈퍼비전이 예를 들어서 슈퍼바이저하고 클라이언트하고 만나고 있는 동안에 슈퍼비전이 바로 즉 라이브로 이렇게 제공될 수도 있겠고요. 이제 슈퍼바이지가 클라이언트를 막 만나고 난 직후에 즉시 실시될 수도 있고, 자, 생각 좀 정리해보자. 좀 이따 나중에 만나자 해갖고 어느 정도 좀 딜레이 시켰다가 뒤에 실시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라는 것은요. 슈퍼비전이 제공되는 그 양식을 말해요. 즉 아까 슈퍼비전이 개인 형태로 했느냐 아니면 집단 형태였느냐 아니면 동료 형태로 해서 우리가 슈퍼비전은요. 꼭 상급자나 윗사람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요. 동료들끼리도
이렇게 피어 슈퍼비전 이런 것들도 많이 해요. 야, 나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맞는 것 같으니 너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이 동료 간의 어떤 슈퍼비전도 또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또 이렇게 슈퍼비전이 제공되는 그런 또 형태를 또 우리가 생각해 보실 수가 있어요. 다음 그럼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내용 중 슈퍼비전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왜 슈퍼비전이 필요한가? 자, 우리가 슈퍼비전에 대해서 지금 배우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현장실습기관에 가서 배워오는 게 뭐예요? 받아오는 게 바로 다 슈퍼비전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은 첫 시간으로 그 본격적인 강의 첫 시간으로서 슈퍼비전의 개념과 슈퍼비전의 유형, 종류, 이 방법, 그리고 슈퍼비전이 왜 필요한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잘 따라오고들 계시는 거죠?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 제가 잘 따라오시는지 알 수가 없는데, 자, 그럼 계속할게요. 슈퍼비전의 필요성 부분입니다. 먼저 일반적 필요성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슈퍼비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적 필요성인데요. 자, 우리가 사회복지사들의 다뤄야 될 문제는 굉장히 정상적이고 건강한 문제들이 아니라 어려운 문제들 있죠. 부모 자녀 간의 갈등이라든가 부부 간의 갈등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죽음이라든가 의존, 일탈 등 굉장히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다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정서적으로 에너지를 소모해야 되겠고요.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다른 문제들이 나도 부부간의 갈등이 있는데 이 부부간의 갈등이 있는 클라이언트를 도와야 돼요. 근데 내가 이걸 실패했어요. 그랬을 때 이걸 갖다가 나 자신의 개인적 실패를 느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는 종종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그런 문제 해결이 안 되면 난 정말 사회복지사로서 능력이 없나 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실망하고 번아웃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사회복지사들이 하는 일들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명확하게 딱 정말 이게 클리어하게 해결되는 딱 떨어지는 문제들이 없단 말이에요. 해결책이 모호하고요. 그리고 해결 가능성이 아무리 해봐야 이거를 정말 100% 해결할 수 없는 해결 가능성이 제한되는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랬을 때 죄책감이라든가 불안이라든가 실망이라든가 욕구좌절 이런 것들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아까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번아웃, 소진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나는 이 일이 내 적성에 안 맞나 봐. 그러면서 이직하든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일이 있냐면은 너무나 지나친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어떤 정신적인 장애로 정신질환으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우울이라든가 등등등등. 자,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이 슈퍼비전은요 꼭 필요한 것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이론적인 얘기인데요. 일반적인 필요성은 임상실천의 부활. 자, 우리가 사회복지 현장은 크게 거시적인 것과 미시적인 것으로 나눠주는데 실제로 이제 보시면 우리가 클라이언트를 만나는 건 좀 미시적인 임상실천 쪽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을 직접 만나고 대면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별적인 어떤 슈퍼비전이 이런 것들이 임상 실천하는데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정신과 치료에서도 자, 우리가 정신의료 사회사업 쪽에 있어서도 거기 참여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어떤 심리치료라든가 가족 상담이라든가 이런 데도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슈퍼비전이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이론의 급증이에요. 자, 우리가 사회복지가 굉장히 이제 처음에는 이론들의 체계대로 정리가 안 되다가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이론적으로 정리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전문적 기준의 변화라고 해서 자, 우리가 사회복지사 제도는요, 1급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 뭐예요? 우리가 국가에서 공인해주는 자격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국가공인 자격증은 굉장히 신뢰도가 높죠. 그래서 이거는 국가공인 자격증 면허를 따면 우리가 전문직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전문직이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에 걸맞는 실천 지식과 기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슈퍼비전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엔 또 뭐예요? 제한적인 슈퍼비전 훈련과 치료자의 영향. 자, 저도 대학원 나왔을 때 슈퍼비전 과목을 배우긴 배웠었는데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슈퍼비전 과목을 개설하지 않은 대학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그래서 그 슈퍼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배우지 않았는데 사회복지 실천의 현장에 나가면은 내가 계속 슈퍼바이저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자원봉사자를 하고 대면할 때는 내가 또 갑자기 슈퍼바이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 슈퍼비전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많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갖다가 바깥에 나가서 이제 실무 현장에 딱 들어가 보면은 내가 도대체 뭘 배웠지 하면 멘붕에 딱 오면서 내가 배우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슈퍼비전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학교에서 우리가 배우는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실전 현장보다는 속도가 좀 더 늦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실전 현장은요 빨리빨리 훨씬 더 변화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공부를 가르치는 교수님들은 저도 포함해서요. 이미 기존에 나와 있는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제공하는데 이걸 현장에서 벌써 한 발자국 늦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반드시 좀 현장에 나가서 배워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슈퍼바이저들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실무현장에 나가면요 어때요? 굉장히 긴장하죠. 왜? 잘 모르니까 불안하고 때로는 두렵고 그리고 경직되기까지 해요.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계속 긴장이 쌓이고 하면은요 굉장히 사람들이 쉽게 지쳐요. 쉽게 지친다라는 거는 그만두고 싶다. 소진되고 번아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중간중간에 슈퍼바이저를 통해서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지금 우리가 겪어남아야 될 과정이야 라고 얘기를 듣고 또 토닥토닥 칭찬도 받고 위로도 받는다면은 이러한 슈퍼비전을 통해서 소진, 즉 번아웃 되는 거가 예방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슈퍼비전은 꼭 필요한 거고요. 다음 비윤리적 실천과 슈퍼비전 영향입니다. 자, 우리가 사실은 슈퍼바이저라고 해서 다들 뭐 이렇게 잘 하는 것들도 아니고 또 우리가 어떤 윤리적인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좀 이런 일들이 현장에서도 많이 일어나오는데 성적인 내용, 굉장히 이게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이죠. 이러한 내용을 다루고 실천가가 또 이런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적절하고 윤리적인 방법을 개발하는 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슈퍼바이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회복지사가 따로 이렇게 개업해서 뭐 이렇게 하지 않지만은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랜서로서 자기가 직접 개업하고 오픈해서 이렇게 슈퍼비전을 제공하고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편으로 또 상담 자격증을 가지고 뭐 상담, 치료센터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종종 이런 여러분 아마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무슨 심리상담센터에서 그 내담자하고 이제 클라이언트하고 상담가사의 좀 섹슈얼한 좀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 뭐 이런 것들 현장에서 많이 봤죠. 그런 부분들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슈퍼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슈퍼바이즈가 클라이언트를 대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클라이언트하고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갖다가 누군가를 통해서 지도 감독을 통해서 이게 잘 돼가고 있는 건지 잘못돼 가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은 점검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슈퍼비전은 꼭 필요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또 슈퍼비전의 필요성을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을 그림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슈퍼비전이 왜 필요해요? 이론들도 급증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문적 교육과 훈련도 부족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좀 모든 걸 다 갖추고 준비해서 사회복지 현장에 투입되면 좋겠지만
실제로 이것도 불가능한 것이 페이북 정장에는 너무나 다양한 정말 사건들, 일명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하죠. 이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도저히 다 완벽하게 배우고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슈퍼비전을 통해서 결국 뭐예요? 전문직으로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런 슈퍼비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슈퍼바이저하고 슈퍼바이저의 반응. 자, 이거는 게임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실습 현장에서 또는 여러분들은 일단 실습생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실습생의 그 신분으로서 슈퍼바이저하고 어떤 게임이 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서로 눈치 보고 신경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고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게임으로 표현을 했어요. 자, 게임은 뭐예요? 여러분들 게임하는 거 되게 좋아하시죠? 게임하면은 이기고 지고 뭐 이렇게 상대방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슈퍼바이즈의 게임. 자, 슈퍼바이즈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실습생 슈퍼바이즈 입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요구 수준 조작하기라고 부르는데요. 말이 그 좀 해석을 외국 책을 좀 이렇게 번역한 거기 때문에 다소 조금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어요.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 실습기관에 가시면 실습생은 한 명이 아니라 보통 여러 명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 명이서 한 사람이 슈퍼바이저한테 대항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 많이 있죠. 그리고 내가 잘해주니까 당신도 나한테 잘해주세요. 제가 슈퍼바이저한테 잘했으니까 저한테도 좀 친절하게 잘해주세요. 뭐 이렇게 이런 부분들도 있겠고요. 그리고 관계를 재정의하기 해서 병들고 약한 사람을 보호하시오. 친구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않는다라든가 최대로 가능한 참여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좀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사실대로 이야기하기, 전부가 아니면 전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한번 내용들은 그냥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슈퍼바이저하고 슈퍼바이저 간에 이런 핑퐁 게임 같은 거 하듯이 이런 것들로 서로 이렇게 심리적으로 예민하게 대처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 정도 알고 계시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실습하시면서 이런 것들에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거는 저한테 개별적으로 상담을 해주세요. 왜냐면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게 또 요런 거는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는 슈퍼비전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정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상황을 통제하기, 그 다음에 저도 가장 당황스러웠던 일이 뭐였냐면요. 제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이 팀장님이 시키는다라고 했을 뿐인데요. 제가 일을 잘못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나는 당신 하라는 대로 했는데요. 아마 이런 것들이 여기서는 제일 많이 일어나는 일들 중에 또 하나예요. 그럼 현장에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걸 갖다 그림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말하자면 슈퍼바이저들한테 거는 게임 같은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고요. 반대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슈퍼바이저 게임을 뚝 걸어왔어요. 그랬을 때 이제 슈퍼바이저의 게임이라고 해서 슈퍼바이저도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반응을 쓱 보이는데 슈퍼바이저도 어떤 식으로 대응하냐. 첫 번째 게임 거절하기. 이러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개와 증명, 그 다음에 게임임을 알리기가 있는데요. 첫 번째, 언젠가 제 위치에 오면 이해할 날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든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의도가 의심스럽군요. 라든가, 제가 너무 바빠서 숨 고를 시간도 없어요. 하면서 이거는 뭐예요? 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냐면은 할 수가 있으면 저도 당연히 하죠. 누가 이거 몰라서 못해요? 그러면서 저도 사거든요. 라든가 연막 치는 거예요. 이런 건 잘 몰라도 돼요. 뭐라든가. 그리고 이런 얘기도 많이 들을 거예요. 저 이거 잘 모르겠는데 뭔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이제 슈퍼바이저들이 막 얘기를 했을 때 스스로 답을 찾는 것이 더욱 의미가 있지요. 한번 알아서 찾아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거는요. 딱 두 가지예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경우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해서 답을 찾아내기를 바래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슈퍼바이저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슈퍼바이저 자체도 답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찾아봐라.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또 공개하고 여기 대해서 직면하는 이런 스타일도 있고요. 자, 다음부터는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들으셔도 돼요. 우리가 이미 그 OT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래서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여러분들 실습과 관련된 슈퍼비전의 원칙인데요. 아마 여러분들 다 이미 기관에 가시면 전반적인 오리엔테이션 이미 다 했고요. 그리고 나서 뭐 했어요? 자, 뭐죠? 먼저 OT 시행했죠? OT 시행하고요. 그런 거 다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습할 때는 보통 학기 중에 있을 땐 주당 1회, 그리고 1회, 그 다음에 해당 60분 이상, 1시간 이상 지도하는 걸로 얘기되어 있고요. 근데 방학 중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매일매일 주로 집단활동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 하기 바쁘기 때문에 주당 최소 3회 이상이라든가 아니면은 1회당 60분 이상 진도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학기 중 실습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하니까 그때 1회 60분 이상 하지만 방학 중 실습은 일주일에 3번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실습 지도 인원은 1인당 최대 5명까지 해야 된다고 그랬죠. 다음. 자, 그 다음에 슈퍼비전의 필요성 부분입니다. 자, 여기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여기서 슈퍼바이저, 슈퍼바이지, 그리고 슈퍼비전의 관계. 자, 우리가 슈퍼비전의 구성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슈퍼비전을 제공하는 슈퍼바이저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는 슈퍼바이지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슈퍼바이저가 슈퍼바이지한테 무엇을 제공해요? 슈퍼비전을 제공하죠. 이 세 가지의 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다 아는 얘기예요. 슈퍼바이저는 슈퍼비전의 업무를 담당하는 특정 사람이죠. 그리고 슈퍼바이즈는 슈퍼비전을 받는 사람. 이미 다들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슈퍼바이저는 슈퍼바이즈의 상담활동을 지도 감독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그랬죠? 그리고 슈퍼비전의 관계는 슈퍼바이저하고 슈퍼바이즈 사이에 갖는 정서적인 경험이에요. 그래서 이 슈퍼비전에서 어떤 대인관계, 우리가 둘 이상이 만나면은 어떤 정서적인 관계, 대인관계가 형성이 됐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고요. 슈퍼비전의 관계에서 슈퍼바이즈는요. 한편으로는 내가 슈퍼바이저한테 야단맞지 않을까? 잘 못했다고 꾸중됐지 않을까? 막 이러면서 굉장히 좀 불안해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거 슈퍼바이저가 알아서 하겠지 막 이러면서 또 슈퍼바이저한테 지나치게 의존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실습 슈퍼비전과 관련된 논의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지금 사실은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의 실습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실습을 했는지, 실습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정확하게 내용들을 알 수 없어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젊고 경험이 없는 학생들인지 아니면은 좀 또 경험이 있는 학생들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슈퍼비전 받을 때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질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실습 현장에 대해서 이제 생기는 일반적인 문제들을 보실게요. 일반적인 문제를 보시면은요. 자, 실습 지도자는 슈퍼비전을 회의에 가져오는 학생의 업무수행 성취력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한마디로 학생들의 능력 파악이나 이런 걸 알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학생들의 레코딩 능력. 이거는 실습 일지를 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의 레코딩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과도하게 슈퍼바이저한테 의존적인 학생이 있어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매번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자기 스스로 문제 해결을 안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굉장히 의존적인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꾸 그렇게 하게 되면은 실습 지도자가 그럼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 이런 식으로 점점 권위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습 지도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문제들은요. 말하자면 이렇게 실습생하고 실습 슈퍼바이저도 좀 궁합이라든가 이게 스타일이 맞아야 되는데 어떤 그 감정 처리 스타일 이런 걸 통해서 학생들이 상처받는 경우도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우리가 실습을 할 때 한 사람 대 여러 사람이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각기 다른 학습 속도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빨리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받아들이는 속도가 좀 늦을 수도 있어요. 늦다고 해서 잘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어쨌든 학습의 속도 자체가 문제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실습 지도자들의 굉장히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요. 이 중에서 잘하는 애들보다는 못하는 친구들을 갖다가 좀 더 도와주고 그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또 실습 슈퍼바이저는 못하는 친구는 못하는 친구대로 대변해주고 도와줘야 되지만 한편으로 유능하게 잘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더 잘할 수 있도록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또 그 친구들한테 또 더 가르쳐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 적절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다음 우리 2-2강으로 해서 자, 우리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의 윤리와 역할 및 자세예요. 아마 여러분들 너무 정보관 수업 들으시느라 힘드시죠? 저도 가끔씩 좀 지치긴 하는데 자, 이럴 땐 잠깐 여기서 이제 일시정지를 해놓고 화장실 갔다 오셔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앉아서 들으셔도 됩니다.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또 직장에 사례도 있기 때문에 좀 간단히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사회복지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윤리하고 가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생길 수 있는 윤리라든가 역할, 자세, 사실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회복지사의 윤리상령 있죠? 제가 이거는 그 자료로 해서 다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게 되시면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하면서 어쩌면 사회복지사 윤리강의를 한 번쯤 보셨을 수 있을 수도 있는데요. 사회복지사들이 전문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사회복지사의 윤리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의사는 의사의 윤리 기준을, 간호사는 간호사의 윤리 기준, 이것을 정확하게 잘 알고 실천해야 전문가가 되겠죠. 자, 사회복지사의 윤리 기준은요, 먼저 내가 사회복지사를 기본적인 윤리 기준으로 해서 전문가로서의 자세,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고, 경제적 이득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이런 부분이 있겠고요. 또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또 클라이언트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동료의 클라이언트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한 이렇게 사회복지사의 동료, 우리 동료에 대한 거, 이 동료에는 나하고 비슷한 그 수평선상에 있는 동료도 있을 수 있겠고, 나보다 한 단계 높은 슈퍼바이저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사회에 대한 윤리 기준, 또 각 조직, 기관에 대한 윤리 기준이 있고요. 또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기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참고 자료로 사회복지 윤리강령 전문을 드릴 테니까 윤리강령 전문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실습생의 역할. 자, 이미 여러분들 중에는 실습이 끝나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현재 실습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한번 더 참고하시고요. 또 실습을 끝낸 분들은 내가 과연 사회복지 현장에서 실습생의 역할을 충실히 잘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실습생이 실습 전에 해야 할 일은 첫 번째, 관심 있는 분야를 찾아야 돼요. 그냥 집에서 가깝다고 아무데나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제가 오때 이미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 다 여기 중복되니까 간단히 넘어갈게요. 두 번째, 선배들의 실습 파일이나 실습 보고 자료 좋은 데를 참고하고 선배들한테 가보니까 야, 여기는 실습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하더라. 야, 여기는 가지마.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실습 기간의 정확한 명칭, 위치, 그리고 실습 지도자 연락처는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요. 자, 실습 지도자의 연락처는 여러분들 반드시 갖고 있어서 만약에 실습 나가다가 교통사고가 났거나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땐 반드시 연락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실습하기 전에 또 사전 준비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실습생 프로파일이든 등등등등 이런 것들 정확하게 확인하고 실습 일정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먼저 조교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되겠죠. 그리고 실습생이 실습 중에 해야 될 일은 실습 시도 시간 전에 우리가 좀 궁금한 거라든가 이런 문제를 먼저 정리해 둬야 돼요. 그래서 자,
뭐 있으면 얘기해 보셔야 돼. 그때 생각나서 얘기를 못하거나 하면 안 되고요. 실습생은 또 실습 일지 등 모듈이라는 실습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아주 그날 작성해야 돼요. 실습이 어려운 이유는 오늘 실습했던 내용을 또 오늘 밤에 정리해서 내일 아침까지는 다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데, 여러분들 실습 일지 쓸 때 진짜 중요한 거는 한번 자기가 쓴 걸 읽어보세요. 최소한 맞춤법이나 오타는 없는지 이런 거 정도는 한번 걸러보고 나서 제출을 하게 되는데, 또 실습하다 보면 바쁘니까 그런 걸 안 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막 문장이 막 끊기거나 이런 식으로 실습일지를 작성해 오는 친구들도 되게 많거든요. 자, 이 실습일지라는 것은 공적인 문서이고 나 혼자만 보는 일기 같은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한테 보여주기 위한 서식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문법에도 맞고요. 간결하고 명료한 문장으로 작성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내가 작성한 실습일지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란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다음 실습생의 자세는요. 자, 일단 최선을 다하는 거 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뭐 이거는 너무 아시겠죠? 그래서 최선의 자세로 실습에 임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실습이라는 건 뭐예요? 학습적 이론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이에요. 이걸 늘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실습을 왜 하는 건지를 아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기관의 정책이나 이런 걸 이해하시고 수용하셔야 돼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이런 게 아니라 기관 정책이나 이대는 있는 그대로 수용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근무 시간에는 직원하고 동일한 자세로, 그러니까 난 실습생이니까 좀 더 자유롭게 껄렁껄렁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정각이 오시는 분들은 절대 안 됩니다. 적어도 10분 전에 출근하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사전에 뭔가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근태와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사전에 보고해야 돼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는데 너무너무 몸이 아프다거나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죠. 사전에 반드시 이런 거 지도자한테 알려주셔야 되겠고, 여긴 실습 지도자뿐 아니라 타 직원의 지도도 잘 이행하셔서 효과적으로 이제 실습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책임감 있고 열의 있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 뭐 이것도 책임감과 열의를 갖고 하셔야지. 근데 이게 눈에 보여요. 실습하시다 보면 어떤 분들은 그냥 빨리 시간아 가라 이러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뭔가 하나라도 더 배우고자 하는 분들한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알려주고 싶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이 배우려면 그만큼 책임감과 열의를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실습생들 여러 명에 갖추다 보면은 뭐가 안 될 땐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든가 이런 경우 있는데 내가 안 하면 남이 하겠지 이런 태도 절대 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습으로 알게 된 클라이언트의 사적인 정보 있죠? 이런 거를 절대 발설하면 안 돼요.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얘기 들으셨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또 실습 지도자의 지도라든가 아니면 다른 실습생들이 실습하는 거를 견학하거나 관찰할 경우에는 굉장히 배우는 태도로 진지하게 임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 또한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자, 다음. 그 다음에 기관, 직원, 클라이언트 등의 예의를 갖춰야 되고, 너무 당연한 건데요. 막상 제가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굉장히 예의 없게 정말 배우는 태도라고 해서 너무 좀 프리하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복장에 대한 예의 있죠. 삼선 슬리퍼 끌고 오시거나 여름이라고 해서 너무 이게 파였거나 너무 편안하게 정말 예의 없는 복장으로 가시는 거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복장이나 소지품은 단정하게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기관의 규정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고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실습일지를 비롯한 각종 실습 기록에 대해서는 사실을 근거해서 해야 되겠고, 또 과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결과물에 대해서 실습 지도자의 어떤 코멘트 슈퍼비전 받아야 되겠고, 실습 과정 중에 내가 막 이렇게 열심히 실습하고 그러고 또 대상자를 직접 대하다 보면은 대상자가 너무 고맙다고 막 사례 금품 같은 거 주는 경우 있는데 이건 절대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과제물은 정해진 기일 내에 제출하고 출근
20분 전에 작성 마치셔야 되겠고요. 뭐 실습생 와가지고 과제물 하시는 거나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다음, 그 다음에 실습 기관의 명칭을 사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실습생의 신분을 지키고요. 그리고 기관을 대표한다는 자세로 해서 여러분들은 직원들하고 동일한 업무 태도와 자세를 취해야 돼요. 자, 무슨 얘기인 거니? 클라이언트들이 볼 때는요, 여러분들을 갖다가 직원이랑 똑같이 보지,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하나의 어떤 기관을 대표하는 인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습할 때는 직원들하고 정말 똑같은 자세를 임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실습생의 자세와 관련해서 사회복지사 탐사문이 있는데요. 이 또한 사회복지사 윤리강령과 함께 제가 자료를 첨부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자, 굉장히 우리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은요,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직업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 실습생이 직면할 수 있는 문제점과 대처 방안인데요. 이것도 대부분 OT 때 다뤘기 때문에 간단히 한번 훑어보고 넘어갈게요. 자, 사회복지 그 실습생이 직면할 수 있는 문제점들. 일반적인 거 아까 지각, 결석 이런 게 있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실습 시간을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도 있겠고, 또 실습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나는 이런 거를 좀 이렇게 기대했는데 보니까 실습 내용이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것이다 라고 했을 때는 한번 그런 것들은 좀 상담을 받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실습 해서 난 열심히 실습하는데 거기다 슈퍼비전을 전혀 못 받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실습을 예를 들어 내가 실습하기로 했는데 우리 기관에서 평가나 감사가 들어왔으니까 실습을 못해요. 취소받는 거라, 실습을 이번 주는 못해요. 뭐 이렇게 취소하는 거라든가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 비밀 보장에 대한 문제, 그리고 클라이언트한테 뭘 하다 보면 내가 실습생을 알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또 이렇게 고민하는 때들도 있어요. 또 그런 부분들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습생의 지위가 과연 어디까지일까? 그리고 또 실습 클라이언트 문제나 상황이 보다 악화되었을 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슈퍼바이저한테 알려야 되겠죠. 이런 일들이 사회복지 실습 현장에서 부딪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직 다 완성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실습 기관에서 실수도 할 수 있겠고요. 또 어떤 정서적인 문제도 일으킬 수가 있겠고, 또 중요한 거는 슈퍼바이저하고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습하면서 클라이언트하고 이상관계나 이런 거를 아무래도 또 나이 또래가 비슷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절대로 이거는 실습 기간 중에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례 받지 말라고 그랬죠? 그리고 성희롱 문제가 분명히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좀 이런 어떤 이성 간에 클라이언트하고 슈퍼바이저하고 이성 간에는 더욱더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언어적인 거, 태도적인 거 정말 조심 많이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폭력적이고 폭력성이 위험 있는 클라이언트, 예를 들면 뭐 알코올릭이라든가 정신질환 있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평소에도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신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때 또 굉장히 당황스럽죠.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실습생의 개인정보를 클라이언트에 알려주는 문제. 우리가 주로 이제 지적장애인분들이나 발달장애인분들 이렇게 만나면은, 선생님, 저 선생님하고 연락하고 싶어요 하고 연락처 알려주세요. 이런 일도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 카톡이 밤새 들어와요. 이런 경우들도 있고. 또, 사적으로 우리 따로 만나요. 이런 경우들도 있겠고, 그리고 또 가치 현장에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 실습 현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미처 예기치 못했던 다양한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실습 슈퍼바이저한테 알리고 도움을 청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실습생이 직면할 수 있는 문제점과 실습 스트레스. 아까 전에 제가 했던 내용이 반복이니까 이건 넘어갈게요. 자, 실습생의 업무 내용이나 이런 것들. 업무가 지나치게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또 업무가 지나치게 많을 경우에도 이게 또 문제가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제가 옛날에 그 실습 과목을 가리키면서 너무나 실습생들한테 과도한 업무를 이렇게 좀 부탁하거나 해갖고 그런 것들로 해서 어려움이 생긴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 생길 때는 실습 지도자 또는 학교 실습 지도교사한테 보고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실습 지도가 부족할 때 역시 이럴 때도 제가 보고해야 된다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에 정말 이게 이 앞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실습 기간을 변경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럴 때는 진짜 최후의 방법인데요. 이때는 담당 교사한테 이 상황을 알려주셔야 되고 실습 지도자하고 확실히 이거 끝을 내겠습니다 하고 이거 마침표를 딱 찍고 나와야지 그냥 내일부터 저 못 나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동안 한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러한 상황이 생기기 전에 미리 실습 지도자라든가 담당 교사한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일반적인 문제들 책에 있는 내용들 제가 붙여봤고요. 그리고 실습생의 개인정보 노출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상황이 다를 수 있지만은 될 수 있으면은 누군가가 실습생의 개인정보를 이렇게 알려달라고 하면은 어떤 일 때문에 그러세요? 라고 물어보시고 기관에다 문의하세요 하고 기관 연락처는 우리가 어차피 공개돼 있고 오픈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관의 연락처를 알려주시도록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안전수칙 정말 이거는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여름에 캠프라든가 뭐 이런 거 야외 활동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특히 유의하셔야 되겠고요. 아까 이건 다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사회복지 현장 실습제에서 여러분들이 뭘 많이 받게 돼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스트레스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그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나만의 방법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 현장에서 이런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처하는지 나만의 스트레스 대처 방법 뭐가 있는지 알아두는 게 중요하고 이런 게 있어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번아웃에 빠지지 않아요. 자, 그래서 스트레스라는 것은 내가 적응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적절히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굉장히 이제 해보면은 실습생이 이런 그 실습을 하는 데 있어서 개인의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든가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절히 활용하는데 부적합을 느끼는 거예요. 이런 것들 경험하는 환경적, 대인적, 업무적, 개인적인 어려움 상태를 통틀어서 우리가 사회복지 현장 실습 스트레스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학생들이 과연 어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지 한번 보면요. 내가 필요한 전문 지식이나 기술이 부족하구나 하는 것들, 이런 것들 많이 느끼고 있고, 그 다음에 실습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예를 들자면요, 우리가 그 실천 현장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이제 환경 자체가 좀 많이 좀 열악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많이 실습생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있거나 그래서 이쪽에 앉았다가 저쪽에 앉았다가 옮겨야 될 때 이런 환경적인 문제로 어려움 많이 갖고요. 그리고 실습 업무 제일 힘든 게 이제 프로그램 기획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실습일지 어떻게 써야 되지? 이런 업무에 대한 부담 이렇게 순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의 순위 보면 프로그램 준비, 실행 주도에 대한 어려움, 실습생들한테 꼭 뭐 하나 이런 거 시켜보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클라이언트에 대한 지식이 부족. 내가 클라이언트가 뭘 원하는지 저 사람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그리고 클라이언트하고 이렇게 대면하다 보면은요, 갑작스러운 상황들이 생기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클라이언트하고 의사소통 기술이 부족한 것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학교 교육 내용의 현장 적응 시 어려운 점들도 있겠고요. 내가 배운 내용을 갖다 여기에 어떻게 적응해야 될까 적용하려고 그러는데 현실에 너무 안 맞아 이런 경우도 진짜 많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실습생들을 위한 공간이 부족한 거, 그리고 기록하는 거가 적절히 안 되는 거. 예를 들어서 인테이크 상담하러 나갔는데 기록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자, 그리고 사회복지 지식이 불충분한 경우, 그리고 잘못된 돌발 상황에 상시 대비해야 되는 거. 예를 들어서 자폐성 장애인이 있는데 막 프로그램 중간에 막 방방 뛴다거나 자리를 이탈한다거나 내가 예기치 못했던 그런 돌발 상황들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실습생들은 사전에 좀 이렇게 대비책이나 이런 걸 미리 세워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아직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대비를 항시 해두는 것이 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대비가 안 돼 있을 때 스트레스를 느끼죠. 그리고 도대체 내 역할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지? 이런 역할들이 불분명할 때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요. 그리고 지나치게 많은 실습 과제가 있을 때 우리가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공감되실 거고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 순위를 표로 한번 정리해 본 게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럼 이제 실습생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자, 그래서 이 관여 대처라는 건요, 스트레스를 주는 원인이 되겠죠? 이런 거에, 이런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스트레스 원이라든가, 아니면은 정서라든가 사고에 초점을 두는 그런 문제 해결, 사회적 지지 추구, 이게 바로 대처예요. 비관여 대처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 원이나 자신의 정서 또는 사고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반응, 철회와 부인, 이런 걸 이루는 게 이제 관여 대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스트레스를 감수하거나 제거하려는 노력을 통틀어서 우리가 대처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스트레스 상황이었을 때 어떻게 하지? 이런 거에 대한 내가 어떤 형태의 반응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이는 태도 및 실제로 취한 행동 두 가지 요인이 있겠죠? 자, 그래서 대처 전략도 두 가지를 분류하는데, 하나는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한 의사결정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직접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 같이 이 스트레스 상황 자체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적극적인 어떤 문제 해결 중심의 대처 전략이 있고, 그리고 또한 스트레스 상황에 변화를 주기보다는 아니면은 또한 스트레스 상황 자체의 변화를 주기보다 나의 부정적인 정서를 이렇게 꾹 누르거나 이렇게 다루거나 완화시키는 데 초점을 둔 정서 중심 대처 전략,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사실은 제일 많이 썼던 방법일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실습생들끼리 서로 도움을 주고 받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습생들끼리 실습에서 느끼던 감정을 털어놓으면요, 비슷한 문제를 경험한 실습 동료들이 야,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래, 야,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얘기만 들어도 충분히 기분이 나아지고 우울감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따라서 실습생들의 지지체계 구축을 주요 전략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어요. 말하자면은 나의 어려움은 그 같은 처지에 있는 실습생들을 가장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습생들끼리 서로 같이 모여서 서로 지지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런 시간과 장소를 제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회피 중심의 전략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비교적 낮은 거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면서 시간이 지나가길 바라는 방법인데요. 아니면은 그냥 날 좀 가만 내버려 두지, 이렇게 바라는 어떤 회피 중심의 전략을 활용하는 방법도 한 방법인데, 이거는 결코 썩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실습생의 권리 부분이에요. 실습생의 인권 부분인데요. 자, 역시 말한 것과 같이 우리 기관에서는요, 실습교육기관에서 여러분들의 실습생 인권을 반드시 보장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실습생들은 실습 현장에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아무나 가서 실습 기관에서 그 사용되고 있는 일지라든가 양식이라든가 서식 같은 걸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은 또 학습에 대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받을 수 있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권리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회복지기관 자체가 열악해서 기관 자체의 어떤 시설적인 환경이 좀 열악하다라고 하면은 이 학습을
안 해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고 싶은데 못 해주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조금 양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하고 활동할 권리. 자, 제가 말씀드렸죠. 실습지에서 가정 방문을 할 때는 반드시 2인 1조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 있죠. 그리고 우리 또 실습지에서 또 인간적인 대우를 받아야죠. 여러분 실습생이라고 해서 인간적인 모독을 받으면서 실습할 게 아니라 당연히 인간적인 대우를 받으셔야 되겠고 윤리적인 대우도 받으셔야 되겠고 성추행이나 성폭력으로부터 당연히 여러분들은 보호돼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실천의 가치와 윤리 부분인데요. 자, 우리가 사회복지사는 전문직이에요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 사회복지사는 전문직 맞아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사회복지학과인데 당연히 사회복지사 전문직으로 얘기하고 싶겠죠. 그럼 우리가 전문직이냐 아니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5가지 속성이 있는데 자, 여기에 우리 사회복지사가 해당이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 이론적인 체계. 우리 이론적 체계 갖고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많죠? 다 외우지도 못하고. 자, 두 번째, 전문가로서의 권위. 자, 이건 뭐냐면요. 이 권위라는 건요, 내가 스스로 막 잘난 척하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 전문적인 권위예요. 야, 저 선생님 말을 들으니까 굉장히 저 선생님은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내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야.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인식될 때 전문적 권위는 저절로 생기는 거고요. 세 번째, 사회로부터의 권한과 특권 부여. 자, 예를 들자면요, 우리가 가정폭력 현장이라든가 아동학대 현장 이런 데에도 누가 같이 출동해요? 경찰과 함께 사회복지사가 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특이한 상황이라든가 특별한 상황에 같이 참여하고 출동할 수 있는 거, 이것도 하나의 어떤 권한과 특권이에요. 물론 의무이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 특별한 자격이라든가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 거. 그리고 우리가 사회복지사로서 이 사람한테 어떤 뭔가를 후원자를 연결해 주거나 이런 거 할 때 그 사람의 자산 조사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죠. 이것도 뭐예요? 우리가 사회로부터 부여받은 특별한 권한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뭐가 있어요? 윤리강령이 있어요. 자, 윤리강령이 있고 다섯째는 뭐가 있어요? 고유의 문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윤리강령은 제가 다 첨부해서 드릴 거니까 그건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다섯째, 고유문화. 우리 사회복지사는요, 사회복지사끼리 고유문화가 또 있어요. 그 문화는 아마 조직에 따라 틀린데 여러분들이 실습기간에서 어떠한 고유문화를 느끼고 오셨는지는 나중에 우리가 얼굴 보면서 얘기해요. 그 다음, 사회복지 실천의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핵심 가치는요, 개인적인 가치가 먼저 첫 번째 있는데요. 이는 가족문화 그리고 사회적 가치에서 비롯되는데요. 개인적 가치라는 것은 각 개인이 자라온 환경에 따라 다르게 형성될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 가치하고 사회복지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 가치가 충돌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거죠. 사회복지사가 난 카톨릭 신자예요. 즉 천주교 신자인데 예를 들어서 나의 클라이언트는 무교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나는 낙태를 하려고 왔어요. 근데 우리가 천주교 신자인 나의 개인적 가치는 낙태는 허용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런 회사의 개인적인 가치라든가 클라이언트의 개인적인 가치가 산준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자,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요, 이런 일들이 종종, 아주 많이 발생해요. 그리고 일타라는 그런 이렇게 청소년들 하러 가면은 도저히 모범적이고 바람직하게 모범생으로만 살아오신 마치 선도부원 같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자신의 가치가 막 혼란스럽고 막 이 상충되는 상황이 수시로 많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우리가 또 다음에 더 만나서
이런 걸 사실 토론을 같이 해봐야 될 주제거든요. 오늘 그 사례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오늘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 정도 하고 그런 사례와 문제는 우리가 직접 만나서 같이 토론 형태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적 가치예요. 이거는 개인적 가치에도 영향을 미쳐. 우리 시대에서 어떤 말하는 주류적인 사회적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개인한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왜? 우리 개인은 사회에 발을 내딛고 사니까요. 그래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또한 변화를 겪게 되죠. 그리고 사회의 가치가 무엇이고 무엇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화되고 정서적으로 공유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효에 대한 가치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미혼모에 대한 가치나 이런 것들. 자, 그리고 기관의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실습기관에 가면요, 각 기관별로 어떤 이 기관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빨리 적응을 하셔야 실습을 잘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관의 가치 보시면요, 각 기관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책임에 따라서 나름의 어떤 고유한 가치 체계를 가지는데요.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 기관의 가치 사이에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가치하고 또 기관의 가치, 뭐 이런 것들, 이 사이에서 내가 말하자면 쉽게 말해서 내가 클라이언트의 어떤 가치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기관의 가치를 따를 것이냐, 이 사이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들도 종종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전문가 가치예요. 자, 우리가 보면은 사회복지사 가장 근본적인 가치는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어떤 자원을 똑같은 사람 모두에게 다 주면 좋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현장에서는요, 항상 자원이 제한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욕구가 있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고, 또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가치를 자신의 이익보다는 항상 우위에 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이익이 아니라 클라이언트, 즉 사회복지 서비스의 가치를 더 우위에 둬야 되겠고요. 사회복지사는 말하자면 사회 정의를 증진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계층에 말하자면 사회적 소외 계층의 문제에 대해서 다룰 수가 있어야 되겠고, 저는 사회복지사인데 가장 중요한 건 인간 고유의 존엄성과 귀함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가치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되는 그런 이슈하고 직결이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 사회복지사라면 누구나 인간관계 강화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고, 또 신뢰받을 수 있는 태도로 항상 행동해야 되겠고, 그리고 클라이언트한테 공유할 수 있는 정보, 또 공유해주지 못하는 정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겠고요. 자신의 능력 안에서 전문적 기술을 향상하도록 항상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요. 이제 거의 끝으로 가고 있어요. 자, 사회복지사의 가치 단계를 보시면은요. 첫 번째가 궁극적 가치예요. 그래서 우리 장기 목표에 대해서 일반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기준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인간 존중이나 평등이라든가 이런 가치들이 우리 궁극적 목표 가치에 해당하는 핵심적인 가치가 되겠죠. 근사적 가치라는 것은 보다 이제 좀 더 단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인 중간 수준의 가치들이에요. 우리가 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 단기적인 목표들이 먼저 달성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단기 목표는 뭐가 있어요? 우리 그 보건의료 서비스 혹은 적정 가격의 주택에 대한 클라이언트 권리, 경우에 따라서 어떤 치료는 거부할 수 있는 환자의 권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 그런 가치들 있죠. 요즘에는 어떤 서비스의 선택권을 다 클라이언트들한테 두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도구적 가치인데요. 바람직한 목적에 바람직한 수단을 구체하는 것과 같이 보다 구체적인 것들을, 예를 들어서 늘 아까 얘기했지만 비밀보장, 자기결정, 그리고 고지된 동의, 그리고 클라이언트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가치들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기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자, 그리고 사회복지 가치와 윤리라는 건요, 전문가로서의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를 원조할 때 어떤 생각을 갖는 게 바람직할까, 그리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치를 판단할 때는, 가치를 선택할 때는 뭘 가지고 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윤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한테
윤리적 원칙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옳고 그름의 가치 선택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윤리적 원칙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자, 그럼 윤리적 원칙은 제가 좀 이따 가르쳐 줄 거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윤리적 임무의 책임에는 자기결정과 고지된 동의, 또 사생활 보장과 비밀보장 특권, 뭐 이런 것들, 사회복지 윤리원칙을 지키고 존중해야 할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기결정이 뭐고 고지된 동의 얘는 뭐고,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사회복지사는요, 전문가로서 사회복지라는 핵심 가치에 기반을 해서 윤리적 임무와 책임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복지사라는 업무는 어떤 사명감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죠. 자, 그래서 우리가 윤리적 결정을 할 때 뭔가 어떤 가치를 더 높게 볼 것인가, 기준선상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요. 자, 그게 바로 윤리적 결정 우선순위라고 해서 로엔버그와 돌고프의 윤리원칙 준거 틀이라는 게 있는데요. 제가 이 7가지 우선순위 윤리원칙 준거 틀은요, 제가 여러분들께 자료를 해서 제시할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이 7가지 원칙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직접 사례를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요, 여기서 보면 원칙 1, 2, 3, 4, 5, 6, 7인데 이 중에서 1번이 가장 여러 가지 윤리들이 우리가 상충될 때가 있거든요. 갈등 관계 일어날 때는 제일 첫 번째를 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거. 이게 말하자면 어떤 윤리원칙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1번이 가장 1순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순위는 뭐니 해도 생명보호의 원칙, 2순위는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 그 다음에 3번은 자율성과 자유 원칙, 그리고 4번째는 최소한의 손실의 원칙, 그 다음에 삶의 질의 원칙, 사생활 보호와 비밀 보호의 원칙, 보장의 원칙, 그 다음에 진실성과 정보기본의 원칙이 있는데요. 자,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회복지 실천 현장과 관련해서 슈퍼비전에 대해서 배웠고요. 또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에서 생길 수 있는 가치와 윤리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배웠는데요. 가치와 윤리 문제에 대한 사례는 다음번 수업 시간을 통해서 직접 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또 온라인 강의로 하게 될지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운데요. 다음번 수업 시간에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전절 출교 시스템에 대한 거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과제나 이런 것들은 항상 그 주 금요일까지 미리미리 내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